이거를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이 미래에도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결국은 이제 경쟁력을 봐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대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업계의 선비님, 이온투자자원의 박성진 대표님과 함께하는 독일 책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제목이 약간 저는 거부감 들었어요. 완벽한 종목 추천? 이게 가능한가? 하는데 네. 이거를 우리 박성진 대표님이 이게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목만 봤으면 책을 안 잡았을 수도 있어. 네. 약간 사기 같은 느낌 들잖아. 네. 저도 사실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영어 제목도 이 제목인 것 같은데. 네, 영어 제목도 이제 퍼펙트 피치 더 퍼펙트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영어 제목도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사짜 냄새 많이 나는데 딱 보니까 이건 박성진 정체신 공역이야. 이건 읽어야 되네. 사실은 번역자 때문에 잡은 책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박성진 대표님이 추천한 책은 무조건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진짜 이 책은 근데 조금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게 보니까 이거 애널리스트들 훈련시키는 교재더라고요. 대학에서 쓰는. 이게 MBA 교재 성격의 그런 책이어가지고요. 기존에 이제 제가 소개드렸던 책은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쫙 풀어 나가거나 이제 본인의 투자 철학을 담아내거나 이제 이런 성격의 책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 책은 요 저자들이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컬럼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월스트리트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 이 저자들을 월스트리트에 나가서 곧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목적으로 그럴 목적으로 이제 만든 책이라서 어떻게 보면 교과서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쫙 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이렇게 주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좀 기존에 제가 소개드렸던 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뭔가 자기 분석 틀에 대해서 정리는 해보기에는 나쁘지 않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게 중요하죠. 콜롬비아 대학이 이제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성지 같은 건데 지금 이제 오마하에 버핏이 있어서 이제 오마하가 성지 비슷한 건데 사실은 가치 투자가 탄생한 곳이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치 투자의 아버지가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라는 분인데 벤자민 그레엄이라는 분이 이제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완전히 날아다니시다가 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이제 책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근데 책을 정리하기 전에 본인의 생각도 좀 가다듬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강의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게 지금 이 저자들인 폴 존슨하고 폴 송스킨의 강의까지 지금 이제 계속 100년 넘게 강의가 이어져 왔고요. 그러니까 이 폴 존슨, 폴 송킨이 사실상 벤자민 그레엄의 후계자 교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몇 대를 걸쳐서 지금. 뭐 직접적인 후계자는 아니지만 그 벤자민 그레엄의 증권분석 강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른 분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요 강의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책은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저는 뭐 항상 투자책은 항상 재밌기 때문에 재밌게 읽긴 했는데 뭘까 공부하는 느낌의 책인 거죠. 그러니까 뭐 느끼는 책이라기보다도 공부하는 느낌.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될 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건가를 이제 정리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아주 정형적인 시장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저는 이런 거 나오면은 굉장히 페이지가 빨리 넘어가요. 이 책에서는 이제 다른 그런 교과서하고 다른 게 다른 이제 교과서는 이제 CAPM이 이제 주된 주제지만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APM을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뭐 CAPM이라든지 베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라서 기존의 그런 학술서들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치 투자 본령에 조금
맞는 학문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저자들도 뭐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전에는 월스트리트에서 뭐 펀드 매니저도 하고 애널리스트도 하고 이렇게 실전에서 뛰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실전에서 통하는 그런 지식들을 이제 대학에서 가르칠 목적으로 뭐 이 책을 쓰신 거라서 어떻게 보면 어떤 투자에 대한 초보자가 월스트리트에 진출하기 전에 알아야 될 기본적인 모든 거를 담아낸 책이다. 뭐 이렇게 형님 이거 초보자가 읽을 책은 아니던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야, 갑자기 그냥 허들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책이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읽으시기에 좀 그렇게 초보자들은 딱 이렇게 숫자 나오고 이렇게 산식 나오고 이러면 딱 머리가 정지하죠. 대부분. 근데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밸류에이션이 뭐 엄청나게 뭐 로그, 미적분 뭐 이런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이익을 추정을 해보고 그걸 그냥 적정하게 할인율로 할인하는 요 정도 숫자라서 그게 허들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투자를 하면 안 돼. 냉정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뭐 스키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박 대표님도 이 하다 보면 뭐 이거가 이제 이렇게 뭐 엑셀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쫙쫙 분석이 되실 거잖아요. 현금 흐름 할인하는 것도 머릿속에서 이제 막 돌아가면서 쭉쭉 뭐 사실 요약 정보만 보셔도 딱 그림 딱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하는 방법이 뭐 한 몇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긴 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DCF거든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고 미래 기업이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기업의 미래 이익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멀티플을 때리는 시기잖아요. 멀티플을 뭐 10배를 줄 거냐, 20배를 줄 거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멀티플 방식의 밸류에이션이나 DCF 방식이나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DCF라는 거는 사실을 예를 들면은 이 책에서 이제 어떻게 그 영구채 할인한 방식이나 멀티플 방식이 사실은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영구채가 1년에 쿠폰이 뭐 예를 들면 1억이 나온다. 1년에 쿠폰이 1억이 나온 영구채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 만약에 내가 이제 10% 할인율로 할인한다고 하면 1억을 10%로 나누면 10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영구채의 가치가 되는 거죠. 반대로 뭐 1년에 쿠폰이 1억이 나오는 영구채를 10억에 사면 내 기대 수익률은 1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인율하고 기대 수익률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래서 할인율하고 기대 수익률이 사실은 같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이 10%인데 1년에 쿠폰이 1억 나오는 채권을 그러면 얼마에 사야 되냐? 10배를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멀티플 개념인데요. 그래서 할인율의 역수가 멀티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업 가치를 구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어떤 기업의 1년 순이익이 10억이 나온다.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인가? 할인율 10%로 하면 10억을 10%로 나누면 100억이 이 기업의 가치인 거죠. 1년에 순이익이 10억 나오는 기업을 100억에 산다라고 하면 예상 기대 수익률이 10%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닝스 일드라고 하거든요. 어닝스 일드가 이제 이익 수익률인데 그 어닝스 일드가 결국은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고 할인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닝 수익률의 역수가 멀티플입니다. 기업이 1년에 10억 버는 회사에 10배를 주고 사는 거니까 그 10배가 이제 멀티플 퍼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영구채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사실은 똑같은 거고요. 영구채를 평가할 때 이 할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멀티플을 얼마를 줄 것인가 뭐 10배를 줄지 20배를 줄지 그거하고 똑같은 고민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멀티플로 기업 가치를 대략 산정을 해보는 게 사실은 DCF를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이제 단지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그 DCF 방식에서는 미래 이익을 다 추정을 하는데 추정을 할 때 영구채 같은 경우는
그 미래의 이 기업한테 내가 얼마나 쿠폰을 받을지가 딱딱딱딱 정해지는데 그렇죠. 쿠폰 주는 대로 몇 프로짜리 상품이야, 몇 프로짜리 채권이야 이러면 그거는 영원히 똑같은 금리를 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기업은 그게 안 정해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 기업이 내년에 순이익이 얼마나 날지, 내후년에 순이익이 얼마나 날지 이거를 그렇죠. 이제 알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추정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DCF라는 거는 이제 이 기업의 미래 이익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 건데 DCF도 이걸 무한정 뭐 10년, 20년 후에 이익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대략 뭐 한 3년, 5년 추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특정한 이익이 계속 될 거라고 그 영구채 공식 구하는 것처럼 이제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대략 이 기업의 뭐 2년 후 실적에다가 멀티플 20배를 주고 뭐 30배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서 결국은 이익을 가늠해 보고 그 이익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뭐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적당하게 펄을 구하는 방식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는 DCF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애들이 이걸 되게 쉽게 하는데 어떠세요? 박 대표님은 그걸 미래 쪽으로 더 많이 방점을 두고 하세요? 과거 쪽으로 방점을 두고 하세요? 이제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제 모든 자본에는 기업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돈이든 아니면 빌린 돈이든 하여튼 돈이 필요한데 그 모든 돈은 자본 비용이 있습니다.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은행에서 돈 빌리면 뭐 은행 금리만큼 차익 금리만큼 은행한테 이자를 줘야 되고 또 주주한테 돈을 받으면 그걸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 은행 금리보다 사실은 더 높은 더 줘야 되죠. 그런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은행은 돈을 안 갚으면 감옥 가잖아요. 근데 주주한테 돈을 빌리면 감옥은 안 가는 대신에 그 감옥 안 가게 했으니 더 높은 이자를 붙여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주 돈은 사실은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수익률을 줘야 되는 그런 돈이라서요. 근데 이제 모든 돈에는 그런 자본 비용이 있는 거라서 기업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그 자본 비용 이상의 이익을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존재 목적은 내가 기업 활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외부한테 받은 자본 비용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든지 그게 안 되면 주주환원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하든지 주주환원을 하든지 그게 이제 기업의 존재 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를 본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속 기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 청산시키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청산 가치가 더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쌓여 있는 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사실은 성장주 투자를 많이 해왔고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봤었거든요. 본능적으로 미래를 보는데 요즘은 그걸 하다가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오히려 요즘 저는 좀 과거를 많이 봐요. 왜냐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럼 너무 잠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철학이 생겼냐면 세상은 모두 잠정적이다. 맞습니다. 확정적인 건 생각보다 별로 없다. 그래서 너무 잠정적이니 그러면은 미래를 갖다 땡겨다 쓰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차라리 과거에서부터 선을 그어서 쭉 긋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격이니까 얘가 과거 5년, 7년간 그런 패턴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자를 대고 쭉 그려가지고 그래서 한 3, 4년 밀어가지고 땡겨오는 뭐 그런 식의 저는 요즘 방식을 써요. 하도 미래 많이 보다 당해가지고 이제 뭐 그거를 뭐 줄긋기 뭐 이렇게 사실은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고 그 산업의 생태계가 안정적일 때는 줄을 그어도 뭐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줄 긋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더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져서요. 하여튼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미래를 보실 때 그 공부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결국은 이 기업이 미래에도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그 자본 비용 이상의 초과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경쟁력을 봐야 되는 거죠. 이 기업이 이제 경쟁사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 성장력이 얼마나 되는지, 결국은 뭐 핵심이 그 기업의
경쟁 우위랑 그렇죠. 성장 여력을 보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수많은 것들을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 내용들을 되게 산술적으로 짝짝짝짝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고민이 뭐냐면은 이게 투자자가 진짜 위험을 언제 만날까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24년도에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거거든요. 한국의 주요 기업 투자를 하면서 진짜 23년, 24년간 뼈저리 느꼈던데 배가 바뀔 때, 즉 경영진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큰 리스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왔던 기업이야. 지난 30년간 너무너무 잘해왔던 기업이고 너무 훌륭해. 정말 믿을 수 있었어. 당연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았어. 회사가 있는 산업업 전망도 나쁘지 않아. 계속 성장할 수 있어. 좋게 생각해서 했는데 과거 20, 30년 동안 나타났던 퍼포먼스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구나.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지배구조 문제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그런 자식들한테 그냥 이렇게 승계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사실 지금 삼성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좀 따져 들어가 보면 지배구조 문제가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저는 하여튼 지금 뭐 상법 개정하고 맞물려서 건전한 지배구조가 형성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함께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이제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창업자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일구고 상장까지 했는데 그런 창업자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준비 덜 된 상태에서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왕왕 좀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전혀 뭐 기업이 하나의 한 창업자한테 완전히 의지해가지고 그 기업 이꼴 이제 그 창업자가 이제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스템화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사실은 버핏은 보유 기업을 보면은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우리한테 얘기하기는 뭐 예를 들어 좋은 경영진을 살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살래는 자기는 무조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산다. 이렇게 우리한테는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회사 인수하는 거 보면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도 있지만 좋은 경영진을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당연히 기업이 장기적으로 잘 성장을 하려면 리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삼성만 보더라도 리더가 바뀌면서 지금 삼성이 완전히 지금 망가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2등 기업으로 반도체에서 밀려난 거죠. 메모리 2등 기업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해외에서 삼성의 경쟁사들을 보면 TSMC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다 굉장히 똑똑한 리더가 지금 앞서서 기업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그냥 산업의 업황에 따라서 기업이 뭐 리더의 자질하고 상관없이 뭐 잘 나가기도 하고 못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업황 물 들어오면 다 뭐 모든 배가 다 물 위에 뜨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냥 리더의 역할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지는 그런 시기도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을 거다. 근데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기업이 결국 발전하려면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뭘 잘해야지 회사가 좋아질까요? 저는 이게 되게 뭐랄까요, 일반 투자자한테는 오히려 받아들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인 것 같거든요. 리더가 모든 걸 다 뭐 잘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뭐 경영학 전문가도 아니고 결국은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고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엔비디아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나간 게 그 AI 칩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 GPU 칩을 개발한 게 언제냐 하면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몇 년 전부터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AI 관련된 거? 그 GPU 칩 지금 그 GPU 칩이 이제 프로그래머블 하게 된 게 이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쿠다가 통해서 이제 GPU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건데 그걸 준비한 게 한 십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밀어붙인 사람이 젠슨 황이라는 네. 사람인데 젠슨 황이 그걸 밀어붙일 때 네.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들 반대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 개발하는데 시간도 뭐 엄청 많이 들 뿐더러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네. 또 개발을 해놓는다고 이게 쓸모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네. 이거 개발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다들 반대를 했고 주위에 있는 참모들도 다 반대를 하고 또 실제로 거기다 이제 돈을 쏟아붓는 바람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실적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2년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에서 뭐 한 7-80% 이렇게 박살났었거든요.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젠슨 황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밀고 나가자고 해서 이제 그때 투자가 일어났던 건데 그게 지금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빚을 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빚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난공불락의 엄청난 해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거를 젠슨 황이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지금 엔비디아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더의 역할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리더의 역할은 이제 그런 역할이 아닌가. 결국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주위 사람들을 독려하는. 그래서 저도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그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게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기업 분석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젠슨 황 말씀하셨지만 젠슨 황이 사실은 돈 벌어가지고 자기 취미 생활할 수도 있었잖아요. 있겠습니까? 물론 슈퍼가 취미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당장 지금 돈 버는 것만 계속 뺑뺑이 잘 돌렸을 수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자원을 배치를 한 거고 그걸 뚝심 있게 자원 배치를 넘긴 거고 인원 배치도 넘긴 거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뭔가 리더십이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어떤 멋진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리더의 이런 마음들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또 하나가 방금 얘기하셨던 자본 배치. 예를 들면 이제 워런 버핏도 리더인데 이제 워런 버핏은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성격의 리더가 아니잖아요. 워런 버핏이 가장 잘한 건 결국 자본 배치를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ROE를 높이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돈이 공짜가 아니니까 그 우리가 조달한 자본 비용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끊임없이 그런 더 높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자본을 계속 배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더의 가장 큰 자질이 이제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랑 그 자본 배치를 훌륭하게 하는 거. 여기서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버핏이 사실은 매일같이 호텔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자산이 줄는 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런데 돈을 못 벌면은 햄버거 좀 싼 거 먹고 돈을 벌면 햄버거 조금 비싼 거 먹고 일단 비싼 거를 잘 안 쓰고 옆에서 보기에도 뭐 돈을 쓰는 건 즐거워하는 거 같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본 배치를 최대한 효율이 높게 하는 거가 익숙해지다 보니 자기한테 쓰는 자본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다 쓰면 이 돈이 1년에 막 25%씩 늘어나는데 나한테 써봐야 그냥 내가 먹고 소비하고 끝나는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엉뚱하게 전 들더라고요. 이분 어쩜 저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버핏이 하는 행동을 보면 거지처럼 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거지처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개인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결국 개인한테 가장 소중한 건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버핏이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데다 시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버핏이 일하러 갈 때 탭댄스를 추면서 일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 일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뭐 다 쓰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본인의 시간을 쓰는 거 아닌가. 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범접하거나 따라갈 수 없는 일반인 레인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좀 정말 엑스트라 오디너리 완전히 좀 딴 사람. 버핏은 뭐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는 것보다 기업 분석하고 뭐 이런 책 읽는 시간이 더 즐거우니까 거기다 시간을 쓰는 거죠. 박성진 대표님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놀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골프 치고 이런 거 별로 즐겁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거보다는 뭐 책 읽고 뭐 이러는 게 저도 그렇죠. 약간 한국판 버핏 같은 느낌이 좀 드시는 분이 우리 이원 투자자의 박성진 대표시라는 거.